이후에 변화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개혁이니까. 개혁, 법이죠. 법입니다. 예, 바로 율령을 반포합니다. 율령을 반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더라. 율령? 이거 아까 고구려일 수도 있었는데? 소수리망 때 율령 반포하잖아요. 그죠? 소수리망 때 율령 반포하잖아요. 네, 율령. 개혁군주라니까요. 고이왕 개혁군주라니까요. 이렇게 기틀 딱 잡아놓고 딱 넘기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예요? 전성기 왕. 예, 바로 근초고왕이 되는 것이죠. 근초고왕. 근초고왕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전성기의 근초고왕 대단한 왕이죠. 정말 진짜 이 백제의 근초고왕과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동시에 살았더라면 요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과연 근초고왕이 있었을까? 광개토 대왕이 있었을까? 누가 이겼을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동시대에 살지 못하죠. 네, 광개토 태왕이 근초고왕보다 조금 더 뒤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근초고왕 때는 고구려가 압박을 받는 것이고 광개토 태왕 때는 백제가 압박을 받는 것이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들이 동시대에 살았더라면 이거 뭐 우리나라 이 삼국지가 또 이거 삼국지예요, 이거예요, 삼국지. 중국에만 삼국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삼국지가 있는 거예요. 이 삼국지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재미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의 상상이죠. 네. 자, 이 근초고왕은 말이죠, 여러분들. 역시 정복군주입니다. 전성기는 정복군주의 모습이에요. 자, 4세기 그 전성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까 그 고구려 같은 경우는 5세기 전성기였잖아요. 백제는 먼저예요. 4세기 전성기 이끌고 있는데 이 근초고왕 같은 경우는 먼저 제가 고구려를 공격한다. 네, 고구려를 공격한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쭉 고구려 위기, 고국 원왕 전사, 나라 지금 난리 났다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 장본인이 바로 근초고왕이에요. 고구려를 흔들었던 그 장본인이 바로 백제의 근초고왕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서, 산동, 규슈, 자, 이 지역까지 진출하는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 있더라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국제적으로 또 영역을 확장한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또 일본과의 어떤 그 관계를 알 수 있는 유물이 있어요. 이 시대에. 어떤 유물이 있냐면 칠지도라는 겁니다. 칠지도. 아까 제가 그 광개토 대왕과 그 신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 광개토 태양릉 비하고 호맹글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장수왕이 남아영치간 충주 고구려비 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근초고왕 때 그 시기에 일본과의 교류를 알려줄 수 있는 게 칠지도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칠지도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녹이 쓸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이지, 이게 녹이 안 쓸면요, 이 가운데에 이 금으로 새겨놓은 금글씨도 있습니다. 번쩍번쩍한 그 빛을 받아 번쩍번쩍하면서 그 금글씨가 쫙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딱 보이는 칼, 굉장히 멋있는 칼입니다. 네, 이게 일본과의 어떤 교류를 일본에 이제 내린 거거든요. 보여주는 그 칠지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잘 나갔던 그 백제가 푹 꺼져요. 푹 꺼져요. 왜요? 압박. 누구의 압박? 고구려의 압박, 장수왕의 압박, 한성 함락, 괴로워. 괴로왕의 전사. 그죠? 이러면서 백제가 이제 거의 절단날 위기에 있는 것이죠. 급하게 도읍을 부랴부랴 옮깁니다. 어디로 옮겨요? 웅진, 지금 공주죠? 웅진으로 도읍을 천도합니다. 자, 도읍을 이렇게 천도하고, 지금 나지 동맹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제 이 위기를 다시 극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존재했던 그런 왕들이 등장하겠죠. 그 대표적인 왕이 누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문영왕이 있습니다. 문영왕. 자, 문영왕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왕. 자, 이 문영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뭐 공주가 지금 얼마나 그 당시 공주의 그 왕이 머물고 있는 건 굉장히 왜소해요. 급하게 지금 내려왔구나라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죠. 왕권이 추락돼 있어. 이 추락된 왕권을 다시 강화시켜야 돼. 그래서 22담로제라는 걸 씁니다. 22담로제. 여기에 왕족을 파견해가지고
다스리도록 하는,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제도로서 22담로제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성왕이 있어요. 성왕. 자, 이 성왕이야말로 백제 부흥의 기치를 정확히 내걸고 등장했던 왕입니다. 백제 부흥의 기치. 자, 그러면서 도읍을요, 어디로 옮기냐면 도읍을 부여로 천도합니다. 부여로 천도하고요. 그리고 국호도 남부여로 바꿉니다. 국호도 남부여로 바꾸면서 백제 부흥의 기치를 내걸고 한강을 신라와 손잡고 한강, 잊어버렸던 한강, 그 한강을 탈환합니다. 근데 그때 그 파트너가 누구였냐면 신라의 진흥왕이었어요. 그 진흥왕이 백제의 입장에 본다면 배신을 합니다. 그거 원래 백제 땅인데 신라도 한강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강 지역을 신라가 가져가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관산성 전투가 전개되는데요. 이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은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많이 아파요. 이 고구려의 압박에 의해서 고구려의 압박에 의해서 계로왕을 잃고요. 또 신라의 이 압박에 의해서 또 성왕을 또 잃게 되는 그런 모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아파요. 이게 아픕니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이렇게 그 뒤에 이제 의자왕쯤 연결되면서 결국 나당연합에 의해서 백제는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한강을 이제 신라가 장악한 거예요. 그 원동력이 이제 신라의 통일로 가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백제의 성장과 개혁을 이끌었던 고이왕, 전성기왕, 근초고왕, 부흥기의 문영왕과 성왕, 특히 성왕을 지금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단계를 나눠서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신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라는 여러분들 가장 후진적인 나라였습니다. 가장 후진적인 나라예요. 고구려 백제에 끼어 있어가지고 말이죠. 어떤 선진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나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이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굉장히 후진적인 어떤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나라가 삼국을 통일한단 말이죠.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역전이 가능한 것이죠. 어떤 기회를 잡으면 그 기회를 승자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능한 거거든요. 여기서 참 신라의 어떤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우리 참 배운, 성장 속 보세요. 지금 다 쳐져 있잖아요, 지금요. 시각적으로, 그죠? 그 나라가 종국에는 삼국을 통일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 이건 여러분 삶에서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혹시 무언가에 의해서 뒤쳐져 있다.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그 가능성을 역사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배워보시라는 얘기죠. 자, 신라 하면요, 이 4세기 경에 이제 이 고대 국가의 어떤 그 기틀을 잡는 왕이 등장을 해요. 그 왕이 누구냐면, 그 왕이 바로 내물왕입니다. 내물왕. 자,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이 신라가 이제 신라가 박씨, 석씨, 김씨, 이렇게 성씨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왕을 했었는데, 이제 이 내물왕부터는요, 김씨 세습체제로 정착을 합니다. 세습, 고대국의 기틀을 지금 만들고 있구만. 고구려 같은 경우도 고국초한테 부자 세습 들어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습이 들어오면서 왕권이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내물왕 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내물왕 때 위기, 바로 외를 격퇴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원조에 의해서? 바로 고구려에 의해서. 이 내물왕 때의 파트너가 바로 이 광개토 태왕이에요. 광개토 태왕, 내물왕과 광개토 태왕 여러분들 연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성왕의 파트너, 진흥왕.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어떤 파트너들이 있어요. 기억해 놓으세요. 이렇게 서서히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았던 이
신라가 6세기가 되면 이제 6세기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서서히 개혁에 성장했으니까 이제 개혁의 깃발을 내걸게 됩니다. 자, 그 개혁의 깃발을 내걸던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지증왕과 바로 버풍왕입니다. 개혁 군주들이에요. 개혁 군주들. 자, 이 지증왕은요, 일단 국호 신라라는 이름 이때부터 씁니다. 그리고 왕. 그 당시에 사실 이 뇌물 왕이 아니었고요. 뇌물 마립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왕이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산국을 정벌하죠. 이 독도 문제 나올 때마다 항상 지증왕 이야기 나오죠. 우산국을 정벌합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여기다 이제 동시라고 하는 시장이 있는데요. 그 시장의 어떤 기능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동시전을 또 경주에 설치하는 그런 모습들 이 지증왕 때 지금 보이고 있죠. 버풍왕 가면요, 이 버풍왕은 법이니까 떠올리시면 돼요. 물론 이 법이 그런 어떤 법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쉽게 갈 수 있는 율령. 개혁군주, 소수리망, 고구려의 소수리망, 그 다음에 백제의 고이왕이 있듯이 신라에는 버풍왕이 있는 거예요. 율령을 반포하고요. 그 다음에 불교를 또 공인하는. 소수림과 지금 거의 유사하죠. 그죠? 고구려 소수림왕과 신라 버풍왕 거의 유사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개혁에 성공한 거예요. 성공하고 그 성과물을 바로 진흥왕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흥왕. 자, 이 진흥왕은요, 일단 화랑도를 개편합니다.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삼국통일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죠. 화랑도를 개편해서 영토를 마음껏 확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 영토 확장 중에서 한강을 차지한다 그랬죠? 한강을 차지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근거로서는 적성비, 단양 적성비. 단양에 있는 그 비문이 있어요. 단양 충주 옆 동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역 한강을 두고 고구려, 신라, 백제가 치열하게 싸우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그 지역에 충주에는 충주 고구려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옆에 바로 단양 적성비를 세웠다. 치열한 전투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이 순수비. 진흥왕이 자기가 점령한 지역들을 이렇게 딱 순행하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 세웠던 비석들, 순수비. 한강 차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순수비가 있다면 북한산비가 있죠. 이런 식으로 비석을 딱 세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진흥왕의 전성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라는요, 전성기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쭉 가는 거죠. 가면서 이제 통일신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성장기의 뇌물왕, 개혁기 지증왕과 버풍왕, 그리고 전성기의 진흥왕, 신라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겁니다.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를 세 나라를 이렇게 조합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삼국시대를 조망하시면 되겠습니다.